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동화나라 속 피노키오 나무 공방 같은 분위기였어요. 나무로 만든 목마, 나무로 만든 호두까기 인형. 그 녀석들이 모두 목수인 친정아빠가 손수 만들어준 친구들이었죠. 원목 가구 전문 목수인 아빠는 스스로도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기술자였고, 고품질의 원목 가구만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아래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구 공장의 사장이기도 했어요.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친정아빠의 솜씨가 워낙에 뛰어났던 덕분에 예약은 늘 몇 달치씩 밀려 있었고, 베테랑 직원들도 여럿 두었을 만큼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저는 자연스럽게 목재 그리고 목공예와 가깝게 자랐고, 아주 일찍이 가구 디자이너라는 꿈까지 품게 되었어요. 내가 창조한 디자인과 아빠의 솜씨가 함께 빚어낸 가구로 지구를 정복하겠다 하는 유치한 생각이 바로 한참이나 어렸던 꼬꼬마 저의 목표였죠. 하지만 행복은 짧았고 기나긴 그림자의 시간이 도래하고야 말았어요. 친정아빠의 가구 공장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맞아서 폐업하게 되었거든요. 믿었던 동업자가 몇 달치 가구 대금과 사업 자금을 전부 빼돌린 것도 모자라 회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튀어버렸던 상황이었거든요. 평생 나무밖에 모르던 친정아빠로서는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가구 공장을 폐업하고 기자재들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직원 아저씨들의 마지막 월급을 챙겨주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딱 18에 접어들던 잔인한 봄, 저는 술에 취해 잠든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꿈을 되새겼어요. 반드시 가구 디자이너로 성공해 친정아빠의 가구 공장을 부활시키겠다고. 저의 20대 초반은 그 다짐을 지켜내기 위한 도전과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산업디자인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며 졸업한 직후 중견 가구회사에 취업해 실무 능력을 쌓았고, 제일 싼 컵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워가면서 우리 가족의 가구 공장을 부활시킬 자금을 조금씩 모아 나갔죠. 그렇게 몇 년 뒤 회사를 그만둔 제가 외곽에 10평 남짓한 창고에 월세를 얻어 가구 공방을 다시 차리던 날에는 가족 모두 함께 고사를 지내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저는 저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다시는 가족이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밤새 나누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무명 공방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은 가뭄에 콩나듯 했고, 제작을 의뢰하겠다는 유통업체들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죠.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와 아빠도 솔직히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가구회사에 입사해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확 눈에 띌 만큼 쌓은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어떨까 하는 현실 타협마저 눈에 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날아왔는지 모를 파랑새 한 마리가 저와 친정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와 동갑이던 그 파랑새 청년은 대뜸 친정아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부님, 실례지만 누구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사람 얼굴이 자꾸만 가물가물해져서. 초면입니다. 사부님이라면서요. 가구로는 몇 번이나 만나 뵈었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사부님. 아, 네. 근데 왜 자꾸 사부님이라고 하는지. 직접 만들어주신 가구를 어릴 적부터 쓰면서 자랐어요. 팬입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잠자코 지켜보던 저는 문득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앞뒤 사정도 통성명도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제자로 받아달라는 모습이 어찌나 호쾌하던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의심이 간다거나 경계심이 든다거나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더구나 저와 친정아빠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한번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바라보는 내내 저는 묘한 두근거림을 떨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남자 앞으로 나섰어요. 사실 제가 여기 공방 사장 되는 여잔데요. 진짜 주인장은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요. 그럼 혹시 송두리 디자이너님? 절 아세요? 당연히 알죠. 혹시 이상한 목적으로 사람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거나.
지금 제 모습이 뜬금없고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가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진심이고요. 그런데 어째 제 얘기는 쏙 빠져있는 것 같네요. 그러자 남자는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그의 사진첩에는 제가 가구 회사에 재직하던 시절 디자인했던 제품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직접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찍으신 건가요? 가구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나름 이래저래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적부터 써왔던 공장에 주문 제작 가구들과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부님의 따님께서 디자인한 가구였다더라고요. 놀랐죠. 이게 인연이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 네. 얘기만 들어도 응원이 되네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마음이 울적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구 공방의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은 마음고생을 그에게 털어놓고 있었고 그는 또 호쾌한 모습으로 저와 친정 아버지에게 힘을 주었어요. 두리씨 디자인 좋아요. 사람 냄새나서. 지친 하루를 포근하게 보듬는 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님. 왜 아버님이래요? 제가 그랬나요? 네, 그쪽이 아버님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그럼 다시 하죠 뭐. 그러니까 사부님, 저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두리씨의 디자인을 제가 직접 가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 참 별난 청년일세. 근데 어쩌나 나랑 꿈이 같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이 되어서 나랑 같이 우리 딸내미 디자인을 가구로 만드는 거. 아빠! 그렇게 친정아빠의 제자가 되어 목공의 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한 그는 오래지 않아 저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되었고 또 어느샌가 함께 꾸려나갈 미래를 상상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툰 솜씨로 직접 만든 목각반지와 함께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제가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바로 다음 날 시모와의 갈등은 신랑이 파랑새처럼 어디선가 호련히 날아들었던 때처럼 무척이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시모는 사전에 아무런 언질 한마디도 없이 저희 가구 공방에 들이닥쳤고 다짜고짜 저에게 물사대기부터 때렸으니까요. 정확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죠. 뭐 그래봤자 도찐 개찐이겠지만 암튼 얼마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던지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마침 친정아빠와 신랑이 영업차 외근을 나가 있던 시간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것뿐이었어요. 뜬금없는 모습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가네요. 석현 씨 어머님 되시죠? 꼴에 눈치는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두리라고 합니다. 석현 씨랑은 어제 막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요. 누가 언제 네 이름 같은 거 궁금하댔니? 아무리 상황이 갑작스럽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먼저 드리는 게 도리이지 싶어서요. 아 글쎄 이래저래 시끄럽고 머리 꽤나 잘 돌아가는 아이 같은데 굳이 입 아프게 더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을까?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가요? 오케이. 상황 파악 빠른 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럼 얘기 끝난 걸로 알고 이만 돌아가 보마. 이유는 아직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지? 네, 집안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라고. 우리 아들도 원래 법대생이었어. 어릴 적부터 꿈도 판검사 아닌 변호사였다고. 그런데 애가 왜 갑자기 목수질 따위나 하겠답시고 나서는 줄 아니? 걔 지금 반항하는 거야. 공부밖에 모르던 애가 사춘기를 너무 늦게 겪는 바람에 부모한테 반항하겠답시고 너랑 네 애비 잠깐 가지고 노는 거라고.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뭐야?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좋다. 이렇게 나올 줄 진작에 알고 있었지. 내가 여기 일기장 가져왔으니까 잘 읽어보고 2번 다시 이런 험한 일 없도록 단단히 처신해. 우리 다시 만날 일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말을 마친 시모는 한동안 저를 째려보고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모와의 길고 긴 악연을 짐작한 저는 이대로 시모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오늘까지만 참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라. 참, 버릇없이. 그렇게 시모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저는 깊은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일 괴로웠던 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신랑에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 무언가가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상처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고요.
시모가 남기고 간 신랑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빠나 형들 못지않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 고민을 신랑에게 털어놓을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모의 행패를 알게 된 신랑이 단판을 짓겠다며 시댁으로 쳐들어갈 기세였거든요. 친정 아빠는 친정 아빠대로 제가 목수의 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당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단단히 상해버린 눈치였으니까요. 다행히도 아빠는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온 가닥이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상처를 굳세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새내기 견습생이었던 신랑의 처지는 달랐어요. 하루하루 연습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시모가 사사건건 연락을 해 신랑에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라는 강요를 끊임없이 해댔고 부모의 사회적 체면을 봐서라도 목수의 딸이랑은 결혼할 순 없는 일이라는 말까지 아주 거침이 없었죠. 그때 신랑의 모습에서 가구 공장을 재개업한 직후 힘든 시간을 겪으며 지쳐가던 저와 친정아빠의 모습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물론 천성이 씩씩한 신랑은 저희에게 좀처럼 그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의 결혼 반대가 갑질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 공방이 새 들어있던 건물을 매입하려고 들었거든요. 이유야 뭐겠어요. 돈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저희 가구 공방을 통째로 쫓아내겠다는 일종의 협박말이에요. 이처럼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자 신랑의 심정은 그야말로 가슴이 뭉개질 지경이었어요. 낳아준 엄마와 사랑하는 저와 자신의 꿈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도 모자라 한꺼번에 무너져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신랑은 굳이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전부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반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던 유망주 견습생이었던 신랑의 솜씨가 바로 그 무렵부터 정체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어떤 선택이든 내려야만 했고 선택을 내리려면 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죠. 우리 아빠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김서방? 말고. 수제자? 그것도 말고. 글쎄, 그럼 뭘까? 난 잘 모르겠는데. 파랑새. 파랑새?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날아들어서는 칙칙하던 공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놨다고 해서 파랑새. 우리 아빠 원래 좀 소년 같은 구석이 있잖아. 그게 아버님 매력이지. 일종의 순수함이랄까? 아님 낭만파라고 해야 하나? 여튼간에 그런 아버님을 쏙 빼다 박은 게 또 당신 매력이고. 내 말이 그 아빠 핏줄 어디 가겠어? 또 그래서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거잖아. 진심이네. 하긴 자기는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표정, 몸짓, 말과 행동 하나하나 전부.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 안 물어봐도 돼. 내가 대답할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이면 그래도 우리 결혼하자. 엄마가 우리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결혼하자. 모두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사실 신랑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어쩌다 변호사의 꿈을 접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혹시 상처 입은 사연이라도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안는다면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지. 하지만 미처 제가 묻기도 전에 신랑은 소나무처럼 변치 않을 사랑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질문들을 아주 잠깐만 미뤄두기로 마음먹은 채로 누구도 모르게 혼자 시모를 찾아갔어요. 당장 급한 건 신랑을 지켜주기 위한 시모와의 담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사랑 타령이니? 꼴랑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은 해야겠다는 우격다짐 뿐이야. 뭘 좀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전 지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꿈을 이제 그만 인정해달라는 말을 하러 온 거죠. 유감인데 내가 이 귀찮은 얘기를 더 듣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알아요. 목수라는 직업, 아무리 장인이니 기술자니 제작자니 온갖 좋은 말들로 꾸며대봤자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 못 받는 직업이라는 거. 친정 아버지가 평생을 감내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편견들을
같은 업종을 꿈꾸는 딸인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그건 그냥 편견일 뿐이잖아요. 편견은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그냥 당당할래요. 피해자가 고개 숙이면서 사는 법은 세상에 없으니까. 제가 어머님 앞에 고개를 숙여버리면 사랑하는 친정 아빠와 신랑의 체면까지 함께 구겨버리는 셈이 되니까. 너 오늘 한가하니? 아니요, 소소하게 바쁠 예정인데요. 혹시 주문받아 놓은 건 있으면 취소하든 연기를 하든 해. 당장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렇게 저를 잡아 이끌듯이 길을 나선 시모는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여주었어요. 친정아버지의 가구 공장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조차 함부로 넘보지 못했을 만큼 아주 고가의 아파트였죠. 다음으로는 100평 남짓되어 보이는 텅 빈 공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시모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죠. 그렇게 당당하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봐 어디. 석현이 뒷바라지를 해서 법조인 만들 자신 있으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다 하라고. 변호사든 판검사든 법조인만 만들어준다면야 그때 가서 혼인신고도 허락해 줄 것이고 지금 이 공장과 아까 다녀갔던 강남 아파트까지 전부 네 앞으로 해주마. 단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거야. 누가 너에 대해 물어보거든 난 이렇게 대답할 생각이니까 우리 식구들은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왜? 고개 빳빳이 치켜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덜컥 겁이라도 나는 거니? 우리 석현이 뒷바라지 제대로 해낼 자신도 없고 양가의 격차들만 속속들이 눈에 들어오지 아주. 그래 이거사 신분 격차 생각에 가면서 만났어야지. 가만 보면 어머님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보라고요. 핀트가 틀렸잖아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랑이 단념한 변호사를 제가 억지로 등 떠밀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 입장에서도 아주 귀한 시간 내가면서 굳이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고요. 아시겠어요? 얘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통나무세요? 세상에는 절대 굽혀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소나무처럼. 아 글쎄 이래저래 시끄럽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변호사 집안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댔지. 석현이야 아직 사법고시 치르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딱 하나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그런 내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니? 공기 취급. 딱 사랑 하나 믿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그 사랑마저 오래가지 못하더라. 시댁 식구들이 죄다 법조인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대화 한마디라도 제대로 낄 수 없었고 또 그런 상황과 실수들과 눈총들이 반복되다 보니 믿었던 남편의 사랑마저 금세 식어버렸어. 네 얘기 아닐 것 같니? 우리 석현이랑은 상관없는 일일 것 같아. 천만에 우리 아들 변호사든 판검사든 못 되면 너랑 석현이도 똑같은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런 일 없도록 지켜주기 위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너 지금 나 테스트하니? 내가 얼마나 더 악독해질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해보자는 거야 뭐야. 감정이 극에 달한 시모가 무척이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딱 때 맞춰 제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신랑이 그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만 좀 해. 나 변호사 안 한다고요. 싫다고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너조차고 이러는 거잖아. 죄다 법조인인 부모 형제 친척들 사이에서 엄마처럼 안 치이고 살려면 너도 그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도 상처라는 게 있다고요.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도저히 변호사는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신랑은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비로소 긴 시간 변호사를 꿈꾸었던 그가 왜 가구 제작자로 삶의 길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되었어요. 신랑이 법대를 중퇴하기 직전의 어느 날 당시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시아버지와 같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온 힘을 쏟던 신랑은 노련한 변호사인 시아버지에게 판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가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의차 쳐들어온 상황이었죠. 격분한 의뢰인은 멱살잡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의 뺨을 때렸고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뱉었는데요. 의뢰인이 시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던 순간 하필이면 신랑과 시아버지의 눈이 마주쳐버렸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봉변을 당하는 꼴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은 탓에 신랑은 결국 오랜 시간 꿈꿔왔던 변호사를 포기하게 되었다더라고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내가 왜 변호사를 포기하게 됐는지? 그건 그냥 해프닝일 뿐이잖니. 직업마다 각자의 고충이 다른 것처럼. 단순한 해프닝? 평생을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평생을 꿈꿔왔던 변호사의 모습이 눈앞에서 짓뭉개져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단순한 해프닝이 될 수가 있어. 그래, 그렇다 치자. 사람에 따라서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 그 점은 엄마도 이해하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아온 배경이랑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목수는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만큼 힘들었으니까요. 그만큼 아팠고 그만큼 겁이 났으니까요. 꿈과 환상은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서. 근데 나무는 달라요. 딱 정성 들여서 깎은 만큼만 나오고 실패했다고 해서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아. 그저 말없이 깊은 나이테로 나의 모든 걸 품어줄 뿐이지. 그래서 나무가 좋고 목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무리 그래도 왜 하필 위험한 데다가 노가다나 다름없는?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거든. 어릴 적 엄마 따라서 어느 가구 공장에 내 침대랑 책상이랑 맞추러 갔던 날. 그 공장에서 풍겨오던 그윽한 나무 향기를요. 나무 향기 속에서 행복하게 웃던 어느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딸의 모습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랑 장인이더라. 그래서 더 확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내 생애 가장 힘든 순간 다시 나타난 인연과 함께 날아온 이 길이 진짜 내 길이라는 확신. 알겠다. 머리로는 이해해 주마.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서. 그래요. 편하게. 편한 대로 살아요, 우리.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인지는 제대로 알고 하는 거지? 네. 좋아. 그렇게 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어디. 대신에 엄마는 그 꼴 안 볼란다. 법조인 못돼서 가족 친척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네 모습 보는 것만큼이나 구질구질한 톱밥 속에 뒹굴어가면서 사는 널 마주하며 사는 것도 엄마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선언하듯 말한 시모는 저희를 꼴도 보기 싫다는 투로 돌아섰지만 어쩐 일인지 차갑게 자리를 뜨지는 못했어요. 바늘로 찔러봤자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가 처음으로 보인 이상 징조. 그렇게 잠시 마음을 다잡은 시모는 호련히 자리를 뜨며 나중에 크게 성공하거들랑 네 아버지 서재에 책장이나 한 채 들여놓든가.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만. 시모의 그 말은 마치 저희 커플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가 한 가지 더 늘었어요. 아주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의 서재에 책상 한 채 들여놓겠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하나를 받으면 둘 셋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네 법도라잖아요. 그래서 그 둘 셋까지 모두 해내리라 다짐했어요. 서재뿐만이 아니라 시댁 전부를 내가 디자인하고 신랑이 직접 깎아 만든 가구로 보란듯이 채워놓겠다고요. 신랑과 저는 행동력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새 목표도 생겼겠다 밤낮 없이 내달렸어요. 덕분에 저희 디자인 솜씨는 일치월장했고 신랑은 베테랑 목수인 친정 아빠마저 혀를 내두를 만치 무척이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어요. 이대로라면 모든 꿈과 목표들을 단숨에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공방에서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저희 커플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아무런 언질도 없이 불쑥 나타난 시모는 그러나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난데없이 시모를 마주한 그 순간 저희 커플이 딱 그랬어요. 시모는 애써 무심하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놓은 슬픈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당장 입을 만한 정장은 있니? 함께 가야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이군요. 좋은 옷이 아니어도 괜찮아. 예의를 차릴 정도로만 정갈하기만 하면 됐는데.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신랑은 내심 무슨 일인지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장을 갖춰 입고 시모를 따라 나섰어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 누군가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신랑은 그제서야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래?
나한테는 얘기했었어야죠. 아무리 내가 엄마 뜻이랑은 다른 삶을 산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 아빠잖아. 내가 우리 아빠 막둥이잖아. 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했으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아팠던 건데요? 시모는 신랑을 다독이듯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평소 변호사의 일만큼이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날은 신랑이 저에게 직접 깎은 목각반지를 끼워주며 프로포즈를 했던 무렵이었다고 해요. 하필이면 수술로도 제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악성 종양이었기에 시아버지에게는 수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얘긴데요. 뇌종양 중에는 뇌 어느 부위에 암덩어리가 자리 잡았는지에 따라 사실상 무증상, 무통증인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뇌종양을 발견한 첫 진단부터가 말기인 상황도 발생하고요. 저희 시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러니 평소 건강검진 꼼꼼히 잘 받아보세요. 그날의 장례식은 제 입장에서는 꽤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시모의 결혼 반대가 극심했던 탓에 시아버지를 영정사진으로 처음 만나 뵙게 되었고 아직 시댁으로부터 예비 며느리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자칫 꽂아 놓은 보릿자루 처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때 시모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왔어요. 친정 주소 좀 알려주렴. 사람 보내서 옷가지랑 갈아입을 속옷 챙겨다 주마. 네? 3일 밤낮으로 빈소 지키려면 밥이랑 잠은 틈틈이 알아서 잘 챙겨야 돼. 내가 경황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네 남편은 네가 알아서 잘 다독여주고. 어머님.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들.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시모가 웬 수첩 한 권을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양반 서재에 금고가 하나 있었거든. 얼마나 대단한 재산이길래 누구 하나 얼씬도 못하게 숨겨놨나 싶었더니 덜렁 그게 나오더구나. 네 남편 꼬박꼬박 일기 쓰는 습관은 아무래도 선친한테서 물려받은 모양이야.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었던 이야기. 통기타 6줄과 내 목소리로 수놓은 악보들로 지새운 젊은 나도 소년이었고 청춘이었다. 하는 시적인 문구로 시작되는 시아버지의 수첩. 그건 시아버지의 아련한 사연이 담긴 일종의 회고록이었어요. 가족, 형제, 친척까지 대대로 변호사 아니면 법조인이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변호사였을 것만 같았던 시아버지. 하지만 그 청춘의 꿈은 놀랍게도 통기타 가수였어요.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한 자락 부른 값으로 맥주 한 잔씩 얻어먹는 삶을 바랐던 모습은 제 신랑처럼 보헤미안이었고 로맨티스트였죠. 이처럼 진한 낭만파였던 시아버지였지만 집안의 등살만큼은 배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지가 어언 수십 년이었고 한때의 꿈이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희미해지고도 남았을 긴 시간이었죠. 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멀어질수록 더 간절해지잖아요. 동업자한테 사기를 맞아서 가구 공장을 폐업해야만 했던 친정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님의 반대를 겪으며 혼란스러워했던 어머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분명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겠죠. 평생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이제 나도 알아. 그거 내가 먼저 읽었어. 그럼 혹시 이것도 아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자신이 시댁에서 공기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죠. 변호사, 법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래저래 치이다가 결국에는 믿었던 아버님의 사랑마저 금세 식어버렸다고 했죠. 아버님은 어머님이 변호사가 아니라서 무뚝뚝해지신 게 아니에요. 석현 씨를 억지로 변호사로 만들려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과거 아버님을 변호사로 억지로 만들어내었던 가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어머님이 안타깝고 속상했던 거고요. 아들만큼은 아버님 당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자유롭게 꿈꾸며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래, 내 그 마음을 평생 모르며 원망으로 살았지. 그 원망 때문에 석현이에게도 너에게도 모질은 엄마였어.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구나. 어머님, 내 정신 좀 봐.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닌데
아버님께 얼른 인사부터 올려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시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이끌었고 저는 비로소 시아버님께 절을 올리며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막내 며느리예요. 그렇게 장례는 경건하고 무탈하게 마무리되었고 49제 때는 신랑이 직접 만든 목각 인형을 아버님의 묘소에 바쳤어요.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아버님의 조각상이었죠. 그렇게 아버님은 식구들의 곁을 떠나 아주 먼 길을 가셨지만 전 아직도 아버님의 회고록에 남겨진 마지막 문구가 눈앞에 서원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다하지만 행복합니다. 삶에 대한 꿈을 꾸는 목수의 아비로 떠날 수 있기에. 저희 커플은 모두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아 자애로운 미소로 저희가 부부로서 시작할 새 삶을 응원해 주었고 신혼집은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에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던 당시에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어주는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던 바로 그 아파트요. 시아버지와 사별하며 느낀 게 많았던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셨죠. 남편의 솜씨는 좀 어떠냐고요? 요즘은 친정 아빠보다 나아요. 살짝, 아주 살짝. 하긴 애초에 파랑새 남편한테 콩깍지 단단히 낀 저한테 공정한 평가를 바라는 것부터가 무리겠지만요. 남편은 오늘도 가구 공방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보낼 식탁을 만드느라 싱글벙글이죠. 얼마 전에는 화장대를 바꿔드렸고요. 다음에는 거실 진열장이 될 거예요. 이처럼 저희 부부는 시댁 전부를 제가 디자인하고 남편이 만든 가구들로 꽉 채우겠다는 다짐과 우리의 가구 공장을 크게 키워나가겠다는 다짐, 모두를 지켜나가며 그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